제후들이 각축하던 삼국시대, 조조는 천하를 정복하기 위해 수차례의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여 사방을 토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천재적인 전략가가 있었는데 조조가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조조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갈량이 아닙니다. 깃털 부채와 비단 두 건도, 비장의 계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조가 천자를 모시고 허연으로 천도한 후 가장 큰 정치적 자본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한 손으로는 천자를 모신다는 깃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천하를 정벌할 칼을 뽑아들며 이를 통해 제후들에게 명령하여 사회를 평정하고 함께 행동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쉽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없었습니다. 이 험난하고 극심한 투쟁 속에서 조조는 몇 번이나 정군 전멸 직전까지 갔고 비명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위기를 모면하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했을까요? 또 누가 마치 신의 장난처럼 그의 곁에 나타나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을까요? 앞서 우리는 한 헌제 건한 원년, 즉 서기 196년이 조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해에 그는 두 가지 큰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는 천자를 모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툰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그에게 정치적 우위를 안겨주었고 두 번째 일은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정의를 상징하는 깃발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량과 군수품까지 확보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순조로웠을까요?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한 헌제 건한 2년, 즉 서기 197년 정월에 조조는 장수를 토벌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장수는 실력이 비교적 약한 편이었기에 부드러운 감부터 뜯어먹는 식으로 먼저 장수를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조의 군대가 완성에 이르렀을 때 장수는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이는 뜻밖의 승리였습니다. 조조는 막 천자를 앞세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제압하거나 혹은 천자를 빌미로 제후들을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안성을 점령하고 장수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자만심에 젖어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을 저질렀는데 첫 번째는 장수의 숙모를 강제로 취한 것입니다. 아마도 장수의 숙모는 매우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조조는 미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곳에 가든 미녀를 좋아했습니다. 성을 점령하거나 정치적 승리를 거두는 것 외에도 덤으로 미녀를 변명되려 가곤 했습니다. 그는 한눈에 장수의 숙모가 그렇게 예쁘다는 것을 알아보고 하하,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수는 체면을 크게 잃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일은 그가 장수의 측근 경호원인 호차월과 친분을 쌓은 것입니다. 조조는 미녀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인재도 좋아했으니 말입니다. 호차월이 인재임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돈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대접하고 식사를 접대하니 장수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를 암살하려는 건가? 그래서 장수는 갑자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은 조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고 그 결과 조조는 처참하게 패배하여 갑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조조의 장남 조한, 조조가 가장 아끼던 후계자가 전사했고 조조의 가장 가까운 신복인 전이도 전사했으며 조한민이라는 조카까지 잃었습니다. 조조 자신도 목이 잘릴 뻔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며 성공했을 때는 여전히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조는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한번 기세가 오르면 곧바로 방심해 버렸고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란을 기획한 사람은 가후라고 합니다. 가후는 간수성 무의 출신으로 자는 문화였습니다. 무는 글을 뜻하고 화든 평화를 뜻하는 아주 좋은 자였지만 이 사람이 저지른 일들은 난무라고 불릴 만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가후는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난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서기 189년 한 영제가 서거하자 북서부 군벌 동탁이 수도로 들어와 황제를 폐위하고 새 황제를 세웠는데 이는 조야를 뒤흔들었고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하며 수많은 사람을 연좌시켰습니다. 이에 사도 왕유는 여포와 연합하여 조정에서 동탁을 암살했습니다. 동탁의 옛부하인 이악과 곽사는 주군이 사망하자 의욕을 잃고 부대를 해산하고 도망치려다가 길에서 가후를 만났습니다. 가후는 그들에게 계책을 내주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동탁의 옛부하인 이악과 곽사 두 사람은 군사를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며 지름길을 통해 고향으로 가던 중 그만두자 더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가후를 만났고 가후는 두 장군님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보시다시피 동탁 장군이 죽었는데 우리는 서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가후가 말했습니다. 두 분만 이러고서 서북으로 돌아가려다니 군사는 어디 있습니까? 해산했다고요? 두 분은 군사도 없는데 무슨 장군이란 말입니까? 만일 돌아가는 길에서 촌장 하나만 만나도 당신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텐데 이건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요? 가후가 말했습니다. 간단하죠. 옛 부하들을 모아 장안으로 쳐들어가고 동태사에 복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장안으로 쳐들어간다면 천자를 받들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으며 천자를 받들어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장안으로 쳐들어가는데 성공한 뒤 황제를 보물처럼 붙잡아 두고 천하의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죠. 실패하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 당장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두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맞네. 가후 말에 일리가 있네.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무장을 해제하고 쭈뼛쭈뼛 돌아가야 하는가? 쳐들어가는 거야. 그리하여 두 사람은 군사를 모아서 장안으로 쳐들어갔지만 장안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가후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장안으로 쳐들어가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을 괴롭히면 대신들을 학살하자. 가후는 자신조차 이 일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이 가후에게 후작자귀를 하사하려 했을 때 가후는 목숨을 구해준 은혜 따위는 하찮은 일이라며 후작자귀는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럼 상서부사라도 맡으시오. 고위관직이 아닙니까? 라고 했으나 가후는 저 같은 사람은 명성도 없고 체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큰 관직을 맡을 수 있겠소? 안 되겠소. 안 되겠소.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직책을 맡지 않았고 그 보답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악과 곽사는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후는 이 관계를 이용해 몇 가지 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늑대가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면 가후가 막아주는 시기였습니다. 한 헌재가 낙양으로 모셔졌을 때 가후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조정에 있을 수 없다. 떠나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마침내 장수에게 이르렀고 장수는 그를 귀빈처럼 대접하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랐습니다.
그러다 장수가 조조에게 반기를 들려고 할 때 가후는 그에게 계책을 세워 주었습니다. 조조에게 가서 우리가 군사를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하라. 즉, 군사를 재배치하고 방어구역을 변경해야 하니 조조의 허락을 구하라. 조조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조조는 만만치 않은 기세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사의 수송차가 작아서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없으니 병사들이 갑옷과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옷은 몸에 입고 무기는 손에 들고 다니면 운반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조조는 그때 승리에 도취되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군사는 군복을 입고 무기를 메고 전차를 끌고 당당하게 조조의 진영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조조의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연히 조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후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에서 조조는 참패를 당하였지만 조조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조조의 대단한 점입니다. 그는 심지어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인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원소나 원술이었다면 분명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당시 장수가 가짜 항복을 했다라고 말하며 장수에게 가짜 항복을 하라고 주장하고 찬성한 사람은 누구냐? 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그는 군사를 소집하고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일 때 그의 아들 한 명을 우리 진영에 인질로 잡아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내 잘못입니다. 다음에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조의 대단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왜 장수를 토벌하는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조조는 자만심에 빠져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 항복했던 장수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조조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조조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반성하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장수와의 몇 차례 대결에서 조조는 성숙해졌을까요? 하지만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며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즉 한언제 건한 2년 11월에 조조가 다시 장수를 토벌했을 때는 장수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는 지난번의 교훈을 얻어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음번에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토벌 즉 한헌제 건한 3년 4월 조조가 장수를 세 번째로 원정했을 때 이번에도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당시 조조의 군사는 순유였는데 앞서 말했듯이 순유는 조조 초기 5대 모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당시 관직은 군사제주였는데 이 관직은 조조가 만든 것으로 지금의 참모, 즉 군에 따라다니며 작전을 수행하는 참모에 해당합니다. 순유는 조조에게 장수를 공격하지 말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는 장수가 지난번 귀하께 패하고 나설 앙성까지 쫓겨난 후 유표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표가 식량과 군수품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유표는 진심으로 장수에게 식량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와 유표는 언젠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니 우리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들을 몰아붙이면 두 사람이 결탁하여 연합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조조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과연 유표와 장수가 결탁하여 연합해 조조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조가 철군 명령을 내리자 장수는 기뻐하며 즉시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후가 막으며서 장군, 절대로 추격해서는 안 됩니다. 추격하면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장수는 설마 조조가 이미 도망쳤는데 우리가 추격하여 더 큰 승리의 과실을 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조조에게 크게 패해 갑옷을 벗어 던지고 낯을 붉히며 돌아왔습니다. 막 자리에 앉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가후가 말했습니다. 장군, 서둘러 다시 추격하십시오. 장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추격하려 하자 선생님께서 추격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패배하고 돌아왔는데도 서둘러 추격하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가후는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지 마시고 지금 당장 추격하십시오. 장수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만 가후가 정말로 예지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추격하겠소. 좋아, 설령 또 한 번 패한다 해도 상관없소. 라고 하며 잔병과 패병을 다시 모아 추격하였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후 장수는 가후에게 몹시 탄복했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는 내가 정예병으로 패주하는 군대를 추격했을 때 선생님께서 반드시 패한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패한 병력을 모아서 승리한 조조의 군사를 추격했을 때는 또다시 반드시 이긴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가후가 말했습니다. 이 일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장군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조조가 우리와 싸울 때 그가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후퇴하겠습니까? 분명 뒤에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명 뒷마당에 불이 났거나 조정의 병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후퇴하는 것이지 패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이니 따라서 조공의 영명함으로 보아 반드시 친히 후방을 맡을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비록 용맹하고 전투에 능하시지만 솔직히 말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조공보다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장군께서 이렇게 추격에 올라가면 친히 후방을 맡은 조공을 만나게 될 것이며 장군께서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서둘러 돌아간 것은 조정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니 그는 반드시 서둘러 길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미 장군께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친히 후방을 지키지 않고 반드시 선봉대를 이끌고 앞쪽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후방을 지키는 자는 장군님을 이길 수 없을 테니 장군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가 선생님은 정말로 예지력이 신통하시군요. 장수는 감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국연애를 보면 항상 제갈량이 예지력이 신통하고 전쟁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 가후보다는 못합니다. 가후는 소설 삼국연애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그리 많지 않고 제갈량에 비하면 분량이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실제 삼국 역사에서 가후는 매우 영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후가 조조의 철수를 예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조조가 군대를 철수시킨 이유는 원소의 모사인 천풍이 원소에게 조조가 장수를 공격하는 틈을 타서 서둘러 허도를 기습해 황제를 되찾아오자 억권이했다는 긴급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장수보다 훨씬 중요했기에 조조는 서둘러 군사를 철수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투는 조조와 장수가 비긴 셈이지만 조조는 이번에도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제주인 순유에게 반성하며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소는 천풍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도를 기습하지 않았기에 조조에게는 허탕을 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경험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조언을 건넨 이들을 포상하고 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만류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조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즉, 전쟁을 치를 때마다 패배하면 스스로를 반성하고 승리하면 타인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조조가 우한을 정벌하러 갔을 때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슬아슬한 승리였고 당시 우한에서 군사를 철수할 때 날씨는 공공 얼어붙었고 군에는 곡식 한 톨, 물 한 방울도 없었기에 승리가 매우 고달팠습니다. 승리를 거두고 조정에 돌아온 조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 애가 우한을 공격하는 것을 누가 반대했는지 조사해보라. 모두 차단해라. 명령이 내려지자 모두들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는가? 조조가 한 명 한 명을 크게 상을 주며 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전투는 운 좋게 이긴 것이지만 여러분이 이 전쟁을 반대하신 것은 장래를 내다본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나 조조는 운에 기대어서는 안 되었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옳았습니다. 비록 내가 이겼지만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조조는 또 포상령을 내려 나 조조가 남북을 누리며 이토록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자신의 공로이겠습니까? 이는 모두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남에게 공을 돌리고 실수가 있으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 비록 반성이 미흡했을지라도 그 시대에는 참으로 대단한 포용력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이러한 너그러움과 포용력 덕분에 그는 수많은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토록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심지어 건한 4년 11월 그에게 항복했다가 배신하고 3번이나 전투를 벌였던 장수가 자발적으로 항복해 왔으니 그때는 진정으로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장수의 이번 항복 역시 가후의 계략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수는 조조에게 항복했다가 배신한 전력이 있으며 난전 속에서 조조의 아들 조항과 조카 조한민 그리고 조조의 애장인 전희를 살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추측해보면 조조는 이때 장수에게 뼈저리게 원한을 품고 있었을 텐데 가오는 왜 감히 장수가 조조에게 투항하도록 주선했고 장수는 왜 정말로 가후의 제안을 따랐을까요? 사건의 전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당시 조조와 원소라는 두 거대 세력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기에 조조 진영과 원소 진영 모두 중립 세력, 즉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이려 했고 따라서 양측 모두 장수를 포섭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소의 측근이 오히려 먼저 찾아왔습니다. 원소는 사신을 보내 당장 우리 편으로 넘어오시오. 이 정치적 투쟁에서 편을 잘못 들면 좋은 결말이 없을 것이니 우리 원대인은 장군이 오시면 사신은 장수에게 원소 쪽으로 넘어오면 이런저런 혜택을 주겠다고 장황하게 널어 놓았습니다. 장수가 아직 대답도 하기 전에 가후가 즉시 일어나 사신님 돌아가셔서 원장군께 전하시오. 우리 주군이 말하길 원장군은 자기 형제조차 용납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용납하겠느냐고요. 라고 하며 원소 측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장수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체면도 없이 원소 측 사람을 돌려보내시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후가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장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지난번에도 선생님의 계략대로 우리가 조조를 배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조조에게 투항한다고요? 게다가 조조가 지금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왜 그에게 투항해야 합니까? 가후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조조에게 투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조조는 지금 천자를 모시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조조에게 투항하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둘째, 조조의 세력은 지금 원소보다 약합니다. 우리 같은 작은 병력을 원소에게 보내면 그것은 마치 섣달 금음날의 차가운 반찬과 같아서 우리가 있든 없든 원소는 여전히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 조조는 지금 원소와 대립하고 있는데 그의 실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찾아가면 그것은 눈 속에서 숯을 들이는 것과 같아서 조조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득입니다. 셋째, 제 생각에 조조는 큰 포부를 가진 사람으로 왕과 패자의 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개인적인 원한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전반 국면을 개인적 원한보다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 우리처럼 한때 반역했던 사람이 투항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할 테니 이것이 바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장군님, 안심하고 투항하십시오. 장수는 이리저리 생각해 보았지만 어차피 다른 탈출구는 없었기에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연 장수가 항복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조는 지극히 열정적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장수의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묻고 안부를 챙기며 더할 나위 없이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완성 반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즉시 염회를 베풀어 성대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혼인을 약속하며 우리 서로 사돈이 되자 라고 했습니다. 지극한 신뢰와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그 후 장수는 조조의 군중에서 한 명의 장수가 되었고 가후는 조조의 참모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조는 평생 장수에게 준 상이 다른 누구보다 항상 더 컸습니다. 장수는 결국 2000호의 봉작을 받았으나 조조의 다른 신하들은 1000호를 넘지 않는 봉작을 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가후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소설 삼국연애에서 장수와 가후는 모두 주요 인물이 아니며 삼국 이야기 속에서 단지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가후가 장수에게 조조에게 투항하도록 설득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조조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와 가후가 조조에게 투항한 후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장수라는 인물은 결국 보복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기는 8년 후였습니다. 8년 후 조조가 무한을 정벌할 때 장수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장수는 조조에게 항복한 후에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비를 만났을 때 더욱 그랬는데 조비의 형 조항이 장수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비에게 잘 보이려고 그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조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네가 내 형을 죽여놓고 감히 나를 초대하다니 라고 말하자 장수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수의 아들 장천은 확실히 조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시기는 20년 후로 이때 장수의 아들 장천은 위간의 반역사건, 이라는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연루된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장천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천이 이 반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천은 아버지가 조비에게 쫓겨 죽고 난 뒤 갈 곳이 없어져 반란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비가 장천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기에 양심에 가책을 느껴 차라리 장천을 모반으로 모함했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조비가 장수를 죽이지도 않았고 죽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장수 입장에서 아들을 죽인 원한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장수에게 갚을 수 없으니 장천에게 갚은 것입니다. 너 장수, 조조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도 지금 너 장수의 아들을 죽이겠다. 그래야 서로 상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조조와 가후의 관계는 줄곧 매우 좋았습니다. 조조의 장수에 대한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포섭하면서도 경계하고 경계하면서도 경계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후에 대해서는 감사와 존경을 동시에 표했습니다. 눈 속에 숯을 보내준 것에 감사했고 남다른 모략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트왕에 올 때 조조는 사적으로 가후를 불러 정말 고맙다. 내가 천하에서 신임을 받는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조는 진심으로 가후에게 감사했고 가후 역시 조조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감사할 것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후는 다소 낯선 인물일 수 있지만 삼국 역사상 가장 영리한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영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 본성을 꿰뚫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상대방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가후가 장안을 떠난 후 먼저 단회라는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단회는 그에게 이의 바르게 대했지만 가후는 결국 장수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이 가후에게 물었습니다. 단장군이 선생님께 아주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왜 떠나시려는 겁니까? 가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겉만 보고 속은 모르시는군요. 단 장군이 저에게 이의를 차리는 것만 보셨지. 왜 그렇게 대하는지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가후의 명성과 책략이 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만간 저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가 저에게 이의를 차릴수록 오히려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떠나면 그는 분명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외부 지원이 전혀 없는 매우 고독하고 고립된 인물입니다. 그는 내가 장수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면 그는 내 가족을 아주 잘 대할 것입니다. 반면 장수 쪽에는 모사가 없으니 내가 장수에게 투항하면 장수는 반드시 내 말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안전해지고 내 가족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과연 가후가 장수에게 가자 장수는 그를 상빈으로 모시고 극진한 예로 대했습니다. 즉 가후를 어른으로 모시고 섬긴 것입니다. 반면 단회는 가후가 그곳에 남겨둔 가족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가후의 신기묘사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인간성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후는 바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뛰어난 인물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자각이 분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적의 진영에서 투항해 온 게다가 뛰어난 모략을 지닌 자신이 조조에게 어떤 존재인지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용 대상인 동시에 반드시 경계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후는 조조에게 투항한 후 처신에 있어 매우 절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함부로 계책을 내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지 않았으며 종종 문을 닫고 손님을 물리치고 조용히 자기 집안에 머물며 시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과 딸이 결혼할 때도 명문가나 부유한 가문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후의 최후는 삼국시대 모사들 중에서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는데
77세까지 장수하며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가후라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가후가 한 이 일도 정말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가후가 장수를 설득해 조조에게 투항하게 한 것은 건한 4년 11월이었습니다. 바로 그해 봄, 원소는 10만 정의 부대를 집결시켜 서도 방향으로 진군하며 조조를 섬멸하려는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반면 조조의 군사도 이미 관도까지 진격해 있었고 당시 중국의 운명과 앞날을 결정지을 전쟁이 곧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관도대전인데 과연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관도대전 후 조조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